통치체제 정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고려 개관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거 아까 했던 거죠. 고려 초기, 고려 중기, 무신집권기, 원관섭기, 고려 말기. 그래서 이제 시기를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245페이지. 자, 245페이지 보시면은 중앙정치 조직에서 이제 요거, 지금 요거 할 거예요. 요거를 지금 여러분하고 살펴볼 건데, 지금 뒤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선은 여기다 좀 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제가 쓰는 걸 안 쓰셔도 돼요. 알겠죠? 그냥 여러분 책에다 표시하시면 되고, 어차피 뒤에 차트 넘기면 계속 나올 거예요. 시트 넘기면 나올 건데, 우선은 조금 쓸 게 있어서 한번 손으로 좀 적어가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 표가 기본이에요. 요 표를 저는 비슷하게 그릴 거니까 여러분은 여기다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자, 봅시다. 일단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이성육부 체제예요. 이성육부는 당나라의 삼성육부 체제예요.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삼성 중에서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는 중서, 문하성. 자, 중서성과 문하성을 합친 거예요. 중국은 따로따로인데 고려는 이 두 개를 합쳐서 삼성육부를 이성육부로.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삼성육부 체제였다. 고려는 삼성육부 체제였다? 아니에요. 고려는 이성육부 체제인 거죠. 자, 그러면 중서, 문하성은 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이제 중서, 문하성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제신, 하나는 낭사로 나눠져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 거니까 우선 한번 적어보고 넘어갑시다. 자, 제신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품 이상의 고위 관리고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요. 국정을 총괄한다. 그러니까 백관을 통솔하고 국정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신. 자, 낭사는 이품 이하의 관원으로서 간언. 간언이라는 건 왕에게 건의하는 거 또는 비판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언이나 비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성이 두 개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상서성이에요. 성이 두 개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상서성이고, 자, 상서성 밑에는 육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병, 호, 형, 예공. 자, 요렇게 6개의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성육부 체제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뒤에 넘기면 우리가 뒤에 조선이란 나라가 나오잖아요. 조선은 이, 호, 예, 병, 형, 공. 보통은 이호, 예, 병, 형, 공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는 잘 보세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병, 호, 형, 예, 공이죠. 쉽게 말하면 원래는 병이죠. 뒤에 있어야 돼. 근데 병이 앞으로 나왔어. 왜? 중요하니까. 자, 그럼 뭐가 중요해? 병이 중요하죠? 병은 뭔데? 군사, 국방. 그쵸? 그래서 국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병이 앞으로 튀어나왔다. 그래서 자, 고려시대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병을 강조한다. 국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국정을 총괄하면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육부를 관리하면서 각각 실무를 담당하는 게 요 이병, 호형, 예공이고, 요 실무는 뒤에 나와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성이 있고 육부가 있죠? 요거 말고 중추원이라는 관청이 있어요. 자, 중추원은 추밀과 승선으로 나눠지고요. 자, 추밀은 이품 이상의 고위 관리를 말해요. 이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을 말하는데 이 추밀이라는 건 궁국 기무를 담당해요. 궁국 기무라는 건 국가 기밀 같은 걸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승선이라는 건 삼품의 관리를 말하면서 왕명출납을 담당해요. 자, 왕명출납이라는 건 왕의 명령을 들고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신하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왕명출납이라고 그래요.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어사대, 그리고 삼사. 자, 어사대는 관리감찰기구예요. 관리감찰 역할. 그래서 제가 전에 어느 나라든 관리감찰기구는 알아야 된다. 이름은 알아야 된다. 뭐 사정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중정대 이런 것처럼. 자, 그 다음에 3사는 회계기구. 3사는 관청 3개가 아니라 그냥 관청 이름이 3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화폐의
출납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고 쓰고 그런 역할을 여기서 담당한다. 그래서 이런 기구들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성육부 체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 자, 이 중에서 파란색으로 할까요? 초록색으로? 자, 이품 이상의 고위관리인 재신과 이품 이상의 고위관리인 추밀, 그러니까 최고위직 관리들이죠. 이 사람들만 따로 모여서 회의기구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끼리만 따로 모여서 회의를 해. 자, 그 회의를 뭐라고 하냐? 바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고 그래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자, 도병마사에서는 군사. 자, 군사 문제를 담당해. 그러니까 여기서 모여서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거야. 자, 그리고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건 법제와 격식을 담당해요. 쉽게 말하면 법을 만드는 곳. 그러니까 지금의 국회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 도병마사는 나중에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국정이 그러니까 국가 전체를 담당하게 되는 그런 회의기구. 이 도병마사는 여러분 만장일치 알죠? 만장일치. 우리 화백회의가 만장일치였죠? 그것처럼 만장일치의 회의기구가 도병마사예요. 도병마사, 식목도감, 도병마사 특히. 자, 그래서 이품 이상의 고위관리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기구가 도병마사, 식목도감인데 이 중에서는 시험에 도병마사가 더 잘 나오죠. 왜냐면 더 중요한 기구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봅시다. 여기 낭사. 여기 낭사랑. 자, 그 다음에 여기 어사대. 자, 낭사와 어사대의 관리들이 따로 모여서 기구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자, 대간, 그리고 대성, 그리고 성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간과 대성을 구성하는데 이 대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역할을 하냐? 서경, 간쟁, 봉박의 기능을 가져요. 서경, 간쟁, 봉박의 기능을 가져요. 자, 서경이라고 하는 건 관리를 임명할 때 동의권을 행사하는 거죠. 자, 낭사라고 해봤자 이품 2하고 그 다음에 어사대의 관원도 그렇게 높은 벼슬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왕이 누구를 임명할 때 동의권을 행사하는 거죠. 자, 만약에 왕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관리로 등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표현하죠.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위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이 대간. 자, 그 다음에 간쟁이라는 건 간언, 왕에게 건의하는 거. 봉박이라고 하는 건 왕명 거부권이라고 해서 왕의 명령을 예전에 이렇게 봉투 같은데 편지 같은 걸로 막 적어가지고 문서로 적어서 봉투 같은데 넣어서 쟁반 같은 거 받쳐서 들고 오잖아요. 명령을 전달하러.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게 정당하지 못하다. 그러면 명령을 가져와요. 봉투 열어보지 않고 쉽게 말하면 되돌려 보내는 거야. 야, 가져가. 나 안 열어볼 거야. 즉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그걸 봉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왕이 시킨다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제도죠. 이런 것들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당연히 도병마사랑 요 대간이랑 이런 것들이 시험에는 잘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요 중앙정치 조직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예요. 표는 똑같은 건데 이제 저는 이쪽에다 그린 거죠. 그래서 이 표를 한번 쭉 살펴보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했던 거를 우리는 이제 시트로 확인을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자, 일단 정비 과정부터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초기에는 태봉, 신라, 당의 관제를 수용했다. 여러분, 태봉이 어디죠? 태봉이 후고구려. 자, 후고구려에서 결국에는 고려가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후고구려의 그런 관청들을 고려에서 받아들여서 사용했었다. 고려 초기에. 알겠죠? 자, 그러면 광평성, 내봉성, 뭐 순금부 이런 거 다 어느 나라에 있었던 거야? 태봉에 있었던 거야. 이런 제도를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태조 왕건이 광평성 시중의 자리까지 올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광평성.
그래서 광평성이 최고 기구인데 저거는 태봉 거구나. 태봉 후고구려 거였었구나 라는 거. 자, 그러면 초기에는 이런 여러 나라들의 관제를 받아들여서 정립을 시켰는데 자, 이제 정비 과정으로 가볼게요. 자, 이성육부를 토대로 해서 성종 때 이성육부잖아요. 그리고 문종 때 완성이 되죠. 앞에서 문종 때. 자, 그 다음에 당의 영향을 받았던 이제 이걸 좀 체크하시면 되죠. 아까 우리 나왔던 이성육부는 당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육부제가 원래는 삼성육부제라고 했죠. 그 삼성육부제가 원래는 당나라 거. 자, 두 번째 송의 영향. 중추원과 삼사는 송나라 거. 자, 그러면 고려 독자적인 기구는 뭐? 도병마사, 식목도감. 시험에는 당연히 요거 나오겠죠? 고려 독자적인 기구는 뭔데?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자, 도병마사는 자, 이거는 군사 문제를 담당하는, 군사 문제를 회의하는 기구죠. 자, 식목도감은 법제와 격식을 담당하는 기구. 자, 그리고 도병마사는 이름이 나중에 가면은 도평의사사로 바뀌고 여기서는 국정을 총괄하게 돼요. 그래서 기구 이름이 좀 바뀌긴 한다. 자, 그래서 어쨌든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앞에서 우리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제신과 추밀이 모여서 회의하죠. 제신과 추밀 둘 다 2품 이상의 고위관료죠. 그래서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제추회의라고 하기도 해요. 제신과 추밀이 모여서 회의하지. 그래서 제추회의라고 하기도 하고요. 고려 독자적이다. 그러면 고위관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니까 이 도병마사 식목도감이야말로 귀족들 중심의 정치구나. 그래서 고려가 굉장히 귀족 중심의 정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도병마사 식목도감. 여기서는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앙정치조직, 뭐 금방 다 했던 거니까 체크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요건 하나 봐둘까요? 장관. 중서문화성의 장관이 문화시중이고 문화시중이 수상의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제시는 2품 이상의 백관통솔, 정책의논 결정. 자, 그리고 낭사는 3품 이하, 대관을 구성하게 되죠. 자, 상서성은 6부를 관장하고 정책 집행. 6부는 이병, 호형, 예공. 자, 병이 앞으로 나왔다는 거. 그리고 중추원은 추밀. 그리고 승선으로 구분되죠. 시험에는 이런 거 잘 나와요. 승선의 역할은 뭐지? 이런 거. 역할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온다. 라고 하는 거. 왕명출납. 군사기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3사. 3사는 회계기관이죠. 자, 이 3사는 고려에도 있고 조선에도 있어요. 그런데 조선의 3사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진짜 중요한 3사. 여기는 덜 중요한, 그쵸? 별로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덜 중요한 3사. 그래서 고려의 3사랑 조선의 3사를 구별해야 된다. 나중에 우리 조선 가서 다시 설명할 거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 회계기관, 즉 돈 들어오고 돈 쓰고 이런 기관, 회계기관. 자, 그 다음에 제추회의가 다른 말로 하면 도병마사 식목도감이겠죠? 자, 제신과 추밀이 모여서 만장일치고 고려 독자적이다. 도병마사는 군사 국방 문제여서 나중에 도평의사사로 최고 정무기구로 바뀌죠. 식목도감은 법과 시행 규정. 대관은 어사대와 중서문화성의 낭사. 시험에는 이거 나오겠죠. 구성원. 왜냐면 대관은 고려에도 있고 조선에도 있어요. 그래서 고려의 대관인지 조선의 대관인지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성원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권한은 서경, 간쟁, 봉박. 서경은 동의권. 간쟁은 건의하는 거. 간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봉박은 왕명 거부권. 이런 것들 의미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어사대는 관리감찰. 그리고 관리감찰기구가 거기 나라별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247페이지 한번 보시면 관리감찰기구가 시기별로 자, 신라는 사정부, 발해는 중정대. 다 배웠던 거네. 그리고 고려는 어사대, 조선은 사헌부. 그래서 여기 뭐 조선의 사헌부는 아직 안 했지만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관리감찰기구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에 문안기구는 여기는 안 중요해.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교재에 나온 거 그대로 나왔어요. 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행정 조직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중앙정치 조직에서 중요한 건 도병마사 식목도감 대간. 알겠죠? 도병마사 식목도감과 대간이 중요하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이제 지방행정 조직으로 갈게요. 여러분 지방행정 조직에서는 지도를 먼저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훨씬 지도에서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지도 봅시다. 맨 위에 천리장성 있고,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천리장성 있고, 천리장성 밑에 계라고 써있는 게 두 개. 그래서 하나는 북계, 하나는 동계. 북계는 위에 국경지역, 동계는 이 옆에 뭐라 그래야 돼? 동해안? 네, 동해안의 어떤 방비를 하기 위해서. 자, 계가 두 개 있죠? 그래서 양계라고 그래요. 계가 두 개네. 양계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아래쪽부터는 도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도 써있는 게 5개. 그러면 도가 5개, 개가 2개, 오도 양계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도의 이름도 한번 보세요.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전라도, 경상도 빼고 이 3개,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는 고려시대에만 있어요. 지금 있는 도 이름하고 안 겹치죠, 여러분? 지금 양광도 있어요? 북한에 있었던 것 같긴 해. 아무튼 그래. 그래서 아무튼 그 다음에 서해도 교주도 없죠.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고려시대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서해도가 어쩌고저쩌고 양광도가 어쩌고저쩌고 아, 고려시대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도 주변을 개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려는 3경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개경, 그리고 북계에 서경이 있어요. 지도에 보시면 북계 안에 서경이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서울이 남경. 어디 갔어? 서울이 남경. 서울이 남경. 그 다음에 동경, 경주가 동경.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도에는 4개가 표시되어 있죠? 왜냐면 중간에 하나가 바뀌기 때문에 조금 이따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칠해진 거 보여요? 안북도 호부, 안남도 호부, 안변도 호부, 안서도 호부 이런 식으로. 자, 빨간색 군사 요충지에 도호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얀색 동그라미는 팔목이죠. 그래서 목. 원래는 사도호부와 팔목이 합치면 12개지. 12목이었어. 근데 그게 분리가 된 거예요. 사도호부와 팔목으로 나눠진 거죠. 자, 그래서 지도를 한번 우리는 이것저것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본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방행정제도의 정비 과정에서는 쉽게 말하면 왜 우리 앞에서 여러분 12목 설치 어느 왕이죠? 성종. 12목을 설치하고 각 지역에다가 목사, 지방관이 목사라고 했죠. 이때는 목이니까. 자, 그러면 이 지방관을 처음으로 파견했어요. 성종 때. 그러면 성종 때 12목 설치하고 지방관 파견하기 전에는 어떻게 다스렸냐? 그냥 지방호족이 자치적으로 다스렸어요. 여기처럼. 지방호족이 자치적으로. 자, 그러다가 성종 때 12목을 설치했다. 자, 전국은 10도로 나누고 이때는 10도로 나눴었고 그리고 전국에 12목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처음으로 파견했었죠. 자, 그러다가 그러면 이 오도 양계 우리가 금방 지도에서 봤던 이 오도 양계 체제를 완성한 건 어느 왕인데? 현종. 그렇죠. 현종 때 오도 양계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자, 현종 때 오도 양계 완성. 자, 그 다음에 예종 때 간무를 파견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해야 이게 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다시.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둘 건 12목 설치 어느 왕? 성종. 그 다음에 오도양계 완성 어느 왕? 현종. 네, 거기 기억하시면 그거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봅시다. 자,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한번 하면서 볼게요. 자, 경기. 여러분 지금도 경기도 있죠? 경기도. 여기도 경기도네. 그쵸? 자, 경기도가 뭐냐면 서울 주변 지역을 경기도라고 해요. 고려 때도 서울 주변 지역이에요. 그럼 어디? 개경 주변이겠죠. 개경 주변. 지금은 한양 주변이잖아요. 말하자면 이때는 개경 주변 지역을 경기라고 해요. 이 기라는 한자가 수도 주변이라는 뜻이에요. 아예 한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는 수도, 개경, 외곽 지역, 주변 지역을
경기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5도. 자, 5도는 앞에서 우리가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5개 말하는데 여기는 일반 행정구역이다. 그냥 행정구역이죠. 그래서 일반 행정구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라도, 경상도가 빠져 있어요. 제가 겹치니까 그냥 뺀 거고. 자, 그러면 이 지역에는 지방관을 파견해야 되겠죠? 자, 지방관 누구로 파견하냐면 안찰사. 여기서는 여러분이 안찰사 알아두시면 돼요. 자, 5도에는 누구를 파견해? 안찰사. 자, 그러면 안찰사는 지금으로 하면 도지사 같은 거잖아요. 자, 만약에 도지사로 임명이 됐어. 여러분이 도지사가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짐 싸서 내려가야지 뭐. 그쵸?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겠지? 그러나 여기서는 짐 싸서 내려가서 그 지역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그 지역을 임시로 순찰 한 바퀴 삥 돌고 오면 끝.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 그대로 지방에 내려가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해요. 상주직. 아니야. 짐 싸서 내려가서 나 거기 살아야 돼? 아니. 순찰만 한 바퀴 돌고 오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상주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주직 아님. 자, 그 다음에 주군현. 자, 도라는 행정구역 밑에 주, 군, 현이 설치된 거예요. 이렇게. 도라는 행정구역 밑에 주군, 현이 설치된 건데 주군에는 자사라는 지방관을, 현에는 현령이라는 지방관을 파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요 주군, 현 중에서 요 지금 여러분 교재에는 현만 나와 있지만 군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이 있고 자, 여기서는 주군, 주현 또는 뭐 주현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속군, 속현 이렇게 나눠져요. 자, 군과 현에는 이렇게 주가 붙거나 속이 붙는 지역이 따로 있는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주에는 지방관이 있다. 즉 나라에서 수령을 파견했다. 속은 지방관이 없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고려시대는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는 게 아니고 일부 지역에만 지방관을 파견하는데 그렇게 지방관을 파견했어. 주군, 주현 또는 뭐 여러분 헷갈리면 그냥 주현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방관 파견을 못했어. 좀 더 작은 행정 다니거나 해서 그거는 속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 안 된 지역이 있다. 그럼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은 지방관이 다스리면 되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은 누가 다스릴까요? 설마 다스리는 사람이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누가 다스려? 그 지역 토착 세력이 다스리면 돼요. 자, 나는 원래 호족이었어. 근데 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명됐어. 나 뭐라고 하죠? 향리. 그거야. 향리야.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이 안 됐어. 나라에서 임명을 안 했어. 그럼 누가 다스려? 향리가 다스리면 되지. 향리는 지방공무원 알죠? 향리가 다스리면 된다. 그래서 향리가 다스리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는 향리가 다스리는 지역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향리는 생각보다 꽤 좀 높은 직책이었다. 말하자면 지방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직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게 바로 속군, 속현이고 자, 그러면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지역 중에서 둘 중에 어떤 게 더 많아요? 여기 보시면 속군, 속현, 여기 거꾸로 됐네. 속군, 속현이 훨씬 많아요. 주현은 100여 개. 실제 개수가 속현은 300여 개. 그래서 훨씬 더 많다. 자, 속군, 속현이 훨씬 많다. 그리고 향리가 통치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향리는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향리가 생각보다 영향력이 있구나. 자, 그리고 초는 그냥 말단 행정, 우리 왜 우리 민정문서 이런 것처럼 촌락문서 이런 것처럼 초는 촌장. 그 지역의 토착 세력이 다스린다. 자, 여기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안찰사. 자, 그리고 상주직 없다는 거 알죠? 임시직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주군, 주현, 속군, 속현 중에서 속현이 훨씬 많고 그 다음에 여기는 향리가 다스린다 라는 거. 이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계로 가봅시다. 자, 양계는 아까 동계와 북계. 자, 동계와 북계고 여기는 군사행정구역이죠. 왜냐면 국방상 중요한 지역이거나 국경지역이기 때문에 군사행정구역이고 자, 그러면 군사요충지에 진을 설치했다가 뭐냐면 계라고 하는 행정구역 밑에는 진이라는 행정구역이 있었죠. 자, 도 밑에는 주군현이 있었죠. 계 밑에는 진이라는 행정구역이 설치된다. 자, 그러면 지방관으로 누구를 파견하냐면 병마사. 자, 그러면 병마사는 임시직일까요? 상주직일까요? 상주직.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짐 싸가지고 가야 돼. 물론 임기는 짧지만 짐 싸가지고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병마사는 가서 지키기만 할까? 다스리기도 할까? 다스리기도 해요. 그래서 군사와 행정을 둘 다 담당한다라는 건 이 사람은 군사 지휘관이기도 하면서 그 지방 통치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바로 군사, 행정, 병마사. 자, 그럼 여러분 안찰사와 병마사 중에 뭐가 조금 더 급이 높을까요? 병마사가 조금 더 중요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병마사 급이 조금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우리 안찰사 같은 경우는 5, 6품 정도의 좀 낮은 관리가 임명된다고 했는데 병마사는 3에서 5품 정도. 조금 더 높죠. 말하자면 급이 조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삼경으로 갈게요. 삼경은 개경, 그 다음에 서경, 그리고 동경. 자, 동경은 경주. 그런데 동경이 중요성이 1도 없어. 그래서 동경을 남경으로 바뀌었어요. 자, 남경은 어디? 한양. 자, 그러면 삼경은 개경, 그 다음에 서경, 그리고 남경. 이렇게 세 개로 바뀌어요. 자, 그런데 개경은 송악이었죠. 송악 길지설이 있었고 서경은 서경 길지설, 남경은 남경 길지설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개 다 풍수지리상 중요한 지역들이다. 그래서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개경, 서경, 동경에서 남경으로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원래는 12목이었죠. 성종 때 설치한 12목이 자, 사도호부, 아까 군사요충지 빨간색 사도호부랑 그리고 하얀색 동그라미 팔목 나눠진 거예요. 팔목은 지방중심지, 사도호부는 군사적 요충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거죠. 합치면 12개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삼경, 사도호부, 팔목 요 세 개를 계수관이라고 그래요. 계수관은 뭐냐면 여러분 시, 구 여기 무슨 구예요? 일산 서구. 서구 무슨 동이니? 아, 주엽동이야? 그렇네 주엽동이네. 자, 그러면은 고양시? 네, 서구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행정구역이 있잖아요. 단위가 있잖아요. 이 중에 중간 행정 단위는 어떤 거예요? 중간 거 어떤 거야? 가운데 거? 서구겠죠. 자, 여기서 이런 5도 양계가 다 분화되기 전에 그런 중간 행정구역의 역할을 하던, 그러니까 좀 큰 단위의 행정구역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계수관이에요. 그러니까 세분화되기 전에 중간에 약간 좀 큼직큼직한 행정구역이 마련되어 있었지. 그게 계수관. 그게 요 세 개, 삼경, 사도부, 팔목 요 세 개를 합쳐서 계수관. 계수관이라는 건 중간 행정구역. 좀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워. 단어가 어려워서 그러는 거지. 뜻을 생각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수관은 중간 행정 단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행정구역들을 살펴봤고, 자, 마지막으로 향부곡소. 자, 향부곡소는 우리가 특수행정구역이라고 얘기하죠. 향부곡소는 특수행정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향부곡소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신분으로 따지면 양민 또는 상민 또는 평민. 평민이에요, 평민. 일반 평민. 자, 그런데 요 향부곡소 같은 경우는 일반 군현, 일반 행정구역 군현이죠. 여기에 비해서 좀 천시를 받았다. 왜냐면 향부곡소라고 하는 게 처음 만들어질 때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마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을 중에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가장 협조 안 하고 항복 안 하고 이런 지역 있죠. 그러면 이제 통일해놓고 보면 되게 꼴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역들은
그런 지역을 일반 백성들이 사는 마을보다 한 단계씩 강등을 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는 낮춰버린 거지. 그래서 향부곡소라고 하는 건 일반 군현에 비해서 한 단계씩 강등시킨 거. 자, 그러면 요 강등시킨 지역에 사는 사람은 평민이야, 천민이야, 평민이. 그런데 일반 군현에 사는 사람들보다 향부곡소 특수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좀 쉽게 말하면 핸디캡, 뭔가 좀 더 결격 사유가 많아야 된다. 그게 제약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는데, 첫째, 세금을 다른 군현보다 많이 내. 둘째, 이주를 할 수가 없죠. 즉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뭔 소리야? 이사 가면 안 돼. 여기 살아야 돼 그냥.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향부곡소에 사는 사람들은. 세 번째, 과거응시가 안 된다. 여러분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과거시험을 볼 수 있어요. 원래 원칙은 그래요. 그런데 향부곡소에 사는 사람들은 과거시험을 보면 안 된대. 과거시험을 보면 안 된다는 건 귀족으로 신분 상승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분 상승 안 되고, 여기는 지금 과거 응시만 나와 있지만 여기서 더 말하면 국자감에 입학할 수도 없어요. 학교에 입학할 수도 없고, 국립학교에 입학할 수도 없고, 과거 시험에 볼 수도 없고, 심지어는 나는 그러면 승려가 될 거야, 스님이 될 거야? 안 돼. 승려로 출가도 안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민이지만 다른 평민이 누리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게 향부곡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향부곡소에 사는 사람들은 평민이야, 천민이야? 평민이야. 네, 그게 중요해요. 평민인데도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분은 평민이야. 그런데도 제약이 많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병마사. 양계에는 병마사 파견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향부곡소. 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군사제도와 군역제도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딱 그거예요. 250페이지에 그 표 있죠? 표가 아니라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이 그래프같이 이렇게 써있는 이 도표처럼 요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고려의 군사제도, 자 요거를 또 우리는 시트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중앙군부터 봅시다. 자, 중앙군은 2군 6위. 이것만 잘 구별하면 돼요. 여기 뭐가 많이 나와 있지만 그냥 우리는 중앙군, 지방군. 자, 고려의 중앙군은 2군과 6위로 나눠지는데 2군은 응양군과 용호군.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래프를 보시면 응양군과 용호군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응양군과 용호군 2군은 국왕 지키는 역할이죠. 국왕의 친위부대를 담당하고, 자, 6위. 좌우위, 신호위, 후위위, 금호위, 천호위, 간무위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이렇게 시험에 예를 들면 천호위의 역할이 뭐냐? 잘 안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아주 뚜렷하게 요 하나하나를 다 외우면 좋지. 그런데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그냥 2군, 6위, 중앙군 이렇게만 알아도 충분하다. 알겠죠? 굳이 여기서 금호위는 뭐냐, 좌우위는 뭐냐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만 알면 돼요. 중앙군은 2군, 6위. 알겠죠?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 자, 그 다음에 중방. 자, 그러면 2군 6위에 상장군과 대장군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장군들이, 장교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만 따로 모여서 군사적인 것들을 결정하는 회의를 해요. 그 회의가 중방. 자, 여러분, 문신들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회의기구 뭐였죠? 문신들, 문관들이 모여서 이품 이상의 고위관리들이 모여서 도병마사 식목도감이었죠? 자, 이 2군 6위 중앙군에 장군들만 모여서 무신들이 모여서 쉽게 말하면 무관들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기구가 뭐야? 중방. 알겠죠? 문신 합의기구는 도병마사, 무신 합의기구는 중방.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근데 물론 어떤 게 둘 중에 조금 더 급이 높고 중요할까요? 당연히 도병마사. 그쵸? 당연히 도병마사. 그래서 여기는 한 단계 좀 낮긴 하지만 어쨌든 무신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기구. 그게 바로 중방. 자, 그 다음에 특징. 자, 2군, 6위는 중앙군이랬죠? 이 사람들은 중인층, 중류층으로서 이 사람들의 직업은 세습돼요. 아들한테 세습돼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직업이 세습되니까 아버지가 받았던,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받았던 토지를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 나라에 반납을 해. 그리고 내가 또 군인이 되면 나는 나라로부터 다른 토지를 또 받아. 그러면 더럽게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자,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그냥 이어받았어. 그러면 토지도 그냥 이어받으면 돼. 괜히 복잡하게 나라에 반납했다가 다른 거 받았다가 복잡하잖아. 어차피 받을 건데. 그래서 여기서는 직역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여러 번 나올 건데 그냥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업이 세습되면 토지도, 군인정이 토지죠. 토지도 세습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직업이 세습되면, 특히 군인은 그렇다 이 말이죠. 중앙군은. 직업이 세습되면 토지도 세습되네. 토지도 세습되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특징이고, 자, 지방군은 주현군. 여러분, 그러면 현이라는 행정구역은 5도에 있었어요? 양계에 있었어요? 도 밑에 주군현. 그쵸? 그래서 주현군이라는 건 5도의 지방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자, 정용군, 보순군, 일품군 이렇게 구성이 돼요. 자, 여러분도 복잡하면 그냥 주현군, 지방군은 주현군, 주진군 이렇게 알아두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주진군, 진 행정구역은 양계 밑에 있었죠? 그러니까 양계 지역에 있는 지방군. 자, 그래서 초군, 좌군, 우군 이런 식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복잡한데 그럼 그냥 중앙군은 2군, 6기, 지방군은 주현군, 주진군 이렇게 알아둬도 괜찮아요. 이름만 알아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특수군. 특수군은 여러분 25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누구를 무찌르기 위해서 편성한 군대인지, 그 다음에 플러스 왕까지 알고 있으면 더 좋고. 자, 첫 번째, 거란을 무찌르기 위해서 설치한 광군. 광군은 2대 왕인 정종 때 만들었었죠. 2대 왕이 아니라 3대 왕인 정종 때. 자, 그래서 거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광군. 자, 그 다음에 여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별무반. 왜 우리가 아까 기병부대 필요해서 만든 게 별무반 기억나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신기군이 기병, 신보군이 보병, 항마군이 승병, 승려들 모아서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3개로 구성된 별무반이라는 새로운 군대를 편성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산별초. 자, 산별초는 여기 고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종이 좀 낯설죠? 최우 집권기에 만들었어요. 최우도 우리 아직 안 배워서. 자, 봅시다. 산별초는 3개로 이루어진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는 좌별초, 하나는 우별초, 하나는 신의군. 이렇게 해서 3개로 구성됩니다. 자,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산별초라고 하는 건 최우라고 하는 사람이 무신집권기의 집권자인데, 이 사람이 집권했을 때 치안을 담당을 하면서 나도 지킬. 그러니까 치안이라는 건 공적 업무잖아요. 그리고 사병, 개인을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공적인 업무도 하고 사적인 업무도 하기 위해서 군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산별초인데 원래는 야별초로 시작했어요. 야별초는 이제 밤에 도둑 지켜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야별초에 할 일이 늘어나서 좌별초와 우별초로 늘어났고, 이때는 몽골과 싸우던 시기이기 때문에 몽골과 싸우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도망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들. 그 사람들을 신의군이라고 하는 군대로 편성을 했고,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까지 3개를 묶어서 산별초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산별초가 이제 만든 건 최우 집권기에 만들었지만 나중에 활약을 하게 된 건 몽골과 끝까지 싸움을 하게 돼요. 몽골에 끝까지 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몽골의 항쟁. 또 나중에 다시 나올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연호군은 왜구라고 해서 일본 해적들이 막 침략을 할 때가 있었어요. 고려 말에. 고려 한 후반, 고려 후반기에. 자, 그 왜구를 무찌르기 위한 지방군. 네, 그런 거를 연호군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는 거란, 광군, 여진, 별무반. 자, 몽골의 끝까지 저항한 산별초. 이렇게 3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관리등용제도로 가볼까요? 이건 이제 시험이죠, 시험. 과거 시험. 그래서 여러분 제 그 교재에 251페이지 보세요. 과거 시험. 자, 과거 제도를 언제 실시했냐면 광종 때 쌍기의 건의에 의해서 아까 했죠.
쌍기의 건의에 의해서 실시가 됐고, 자, 이게 시험의 종류예요. 문과, 잡과, 승과. 음서는 시험은 아니니까 문과, 잡과, 승과 이렇게 세 개의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고려시대 시험은 문, 잡, 승 세 개의 분야로 나눠진다. 자, 그게 바로 과거 제도고, 자, 그러면 우리는 넘어가서 자, 시험의 시행 특징, 방종 때. 자, 그리고 종류가 문, 잡, 승과. 자, 이 고려의 시험 중에서 가장 특징은 뭐냐면, 뭐가 없냐면 문과가 없어요. 이게 가장 특징이죠. 자, 고려는 문잡승이죠. 조선은 문무잡이거든.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무과가 있냐 없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고려 무과 없고 조선 무과 있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 제일 중요한 특징은 무과가 없어.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는 한 장 넘기시면 좌주문생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다가 좌주문생제를 써봤어요. 자, 좌주는 뭐냐면 이 좌주문생제는 고려의 과거 제도만 갖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를 좌주문생제라고 해서 좌주는 시험관 또는 시험감독관 또는 지공거라고 그래요. 자, 만약에 제가 공무원을 선발하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이야, 내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보는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이다. 자, 그리고 내가 시험관이다. 그럼 나는 좌주, 지공거. 자, 그런데 제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여러분이 합격을 했어요. 합격생을 문생이라고 그래요. 합격자를. 자, 내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여러분이 합격했죠? 그러면 저는 좌주, 여러분은 문생.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번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이 관계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도와주고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귀족사회, 문벌귀족사회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인맥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게 형성된 게 바로 좌주문생제라고 해서 고려시대만 갖는 독특한 제도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좌주문생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까요? 문과, 제술과와 명경과로 나눠지죠. 자, 제술과는 이 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짓기 하는 거, 논술. 그래서 제술과와 그리고 명경과, 유교, 경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제술과와 명경과. 제술과는 글짓기하고 논술하는 거고 명경과는 경전 외워서 시험 보는 거거든요. 자, 둘 중에 고려시대에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제술과.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술과와 명경과 중에 어떤 시험 과목이 학생을 훨씬 많이 뽑았어? 제술과. 10배 이상 뽑았어요. 제술과. 그래서 고려시대는 달달 외워서 유교 경전 쓰고 쉽게 말하면 이제 객관식 시험 같은 거 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워낙 여러 외국들과 뭐 대외관계, 전쟁, 외교문서 이런 거 작성하니까 글짓기 잘하는 사람이 훨씬 중요한 인재인 거예요. 그래서 제술과를 훨씬 중시했다. 자, 어쨌든 문과는 제술과와 명경과로 나눠지고요. 자, 그 다음에 잡과. 잡과는 뭐 따로 외우실 건 없어요. 그냥 기술관을 선발하는 시험. 자, 그 다음에 승과는 승려의 등급을 정하는 시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 잡, 승으로 구성되고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없다? 문과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응시. 자, 시험은 몇 년에 한 번 봐? 3년마다 한 번씩 봐요. 공무원 시험 3년에 한 번. 그런데 텀이 너무 길어. 그래서 경년시 2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이 사실상 유행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원칙은 3년이지만 일반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봤다. 그런 뜻이고. 자, 그러면 누가 시험 볼 수 있어?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지만 양인 중에서도 응시가 안 되는 사람이 아까 향부곡소. 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응시 안 되고. 자, 그러면 뭐 양인 이상 응시했다고 해서 평민이 갑자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막 과거 합격해서 귀족이 되냐? 그런 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귀족은 문과. 그 다음에 평민이라고 하거든요. 백정. 평민들은 뭐 잡과. 이런 식으로 좀 응시가 좀 나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절차는 여러분 그냥 교재에
25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1차 시험 형식, 2차 시험 국자감시, 3차 시험 예부시. 그런 식으로 나눠지고 가끔, 이건 딱 정해진 건 아닌데 가끔 국왕이 합격자 쫙 불러가지고 시험 문제 내서 순서를 정할 때가 있어요. 1등부터 이제 쫙 뽑는 거야, 왕이.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복시. 그래서 복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차가 나눠진다. 자, 그래서 여기 좌주문생제도 나와 있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묻과 없고 문잡승. 네, 이게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음서. 자, 음서는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직에 등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음이 뭐냐면 조상의 음덕으로 관리에 서용, 등용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우리 부모님 덕에, 우리 또 조상 덕에 나 공무원 됐잖아. 이게 음서예요. 그래서 음서라는 건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직에 오를 수 있는데 그럼 누가? 왕족이거나 5품 이상의 고위 관료 등의 자제들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겠죠? 몇 품 이상이야? 5품 이상.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조선시대 가면 바뀌거든요. 그래서 고려는 5품 이상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특징. 자, 과거 시험 봐서 뽑는 관리가 많아? 음서로 뽑는 관리가 많아? 음서가 더 중요해. 여기서는 음서가 중시됐었다. 자, 그리고 그럼 너 시험 안 봤으니까 너는 뭐 이상이면 안 돼? 그런 제약이 없어요. 고려시대는 음서로 관직에 올랐다 하더라도 아무 제약이 없다. 그냥 고위관직으로 쭉 승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음서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시했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꼭 아들, 손자여야만 돼. 여러분 이런 걸 직계라고 하죠. 직계. 아들, 손자, 직계. 아니, 직계 아니어도 돼요. 동생, 사위, 조카, 외손 다 가능하다. 그래서 꼭 아들, 손자, 직계가 아니어도 된다. 자, 그래서 음서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몇 품 이상이지? 5품 이상. 요게 가장 중요하니까 요거를 좀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주요 제도들 중심으로 쭉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벌기족사회로 넘어가도록 할게요.